이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면서 인지신경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저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전상의 그런 개념정의나 교재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통해 인지신경과학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중에 그런 것을 토대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하리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개념 정의는 생략하기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간략하게 조금 소개하자면 소위 철학이라는 것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많은 주제들을 크게 대별해 보면은 인식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인식론으로 대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존재론, 과연 물질은,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 이 자연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존재론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윤리론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이 문학 강의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결국 거기에 철학적인 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서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 윤리론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존재,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이 문학 강의에서 이렇게 큰 주제로 소개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인식론, 존재론, 윤리론이 각각 별개로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다이카트미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식론이 결국 존재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윤리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인지신경과학이란 바로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식론을, 그죠?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스 시대, 고대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의 그러한 현상을, 결국은 이제 신경, 즉 구체적으로 뇌가 되겠죠. 뇌를 바라보는, 어떻게 뇌를 연구할까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점점 전개화되고, 그에 따른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토대로 해서 바로 신경, 구체적으로 뇌를 토대로 해서 뇌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인식론을 다루는 것이 신경과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신경심리학이라는 것을 제가 붙여놨는데, 신경심리학은 인지신경과학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그런 학제적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신경심리학은 임상신경심리학이랑 실험신경심리학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실험신경심리학이 바로 인지신경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또 기초로 되어 있거든요. 신경심리학 중에서 실험신경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소위 실험이라는 자연과학적 연구법에 대한 그러한 그 패러다임,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밝혀진 관찰되어진 현상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이렇게 타당성을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 그와 관련해서 그런 실험이라는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토대로 해서 결국 인식론에 관한 것을 뇌의 기능, 즉 뇌에 대한 구조라든지 기능,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험신경심리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어진 우리 OCW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그죠? 실험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에 대한 그러한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물리적 한계나 효율성 때문에 이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룰 수 없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결국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밝혀낼 수 있기 위한 어떤 기초 지식으로서 인지신경과학의 기초를 할 때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상신경심리학을 통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장면이라는 특별한 그런 전문화된 그런 환경적 조건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뇌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인식론,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인지신경과학 분야를 살펴본다면 그거는 기초에 해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말이 좀 길어서 여러분이 잘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OCW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는 실험신경심리학은 아까 말씀대로 연구 방법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여기 우리 주어진 시간에는 물리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물론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차치하고, 임상신경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좀 더 흥미롭고 인지신경과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 좀 더 유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인지신경과학의 기초가 되어서 결국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전 지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제가 지금 달아놓은, 그리고 우리 이 과제의 이 과목의 주제와 그렇게 결부되어지는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장황해서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했는지, 여러분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념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주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자, 마음과 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그러한 뭐라 할까요? 기능적인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느냐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그죠? 뭐 소위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보면 저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마음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과학, 즉 뇌의 사이 어떤 관계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또 달리 얘기하면은 뭐 신경심리학, 그 중에서도, 그죠? 실험신경심리학 관련되었다고 말씀드린 인지신경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나름 또 마음과 뇌라고 이렇게 붙여봤고요. 우선 마음과 뇌, 이전에 마음과 뇌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먼저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뭐 뇌를 포함해서 우리 머리뿔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바로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경세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러한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떠한 그런 기능적인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된 시냅스라는 걸 또 살펴보고, 또 그 시냅스에서 작용하는 화학물질,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략적으로 뇌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도입부가 되겠죠. 기초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것이 좀 더 응용되어지는 그런 과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우리 기본적인 그런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제 그 개설되어 있는 생물심리학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테고, 이미 OCW상의 생물심리학이라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생물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또 얘기하지 못했어. 우리 주어진 그런 시간이 여기는 오프라인 수업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는 소위 마음과 뇌를 달리 얘기하자면은 정신과 물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정신과 신체, 마음과 신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는 정신과 물질, 소위 마음과 신체, 그 중에서 뇌와 관련해서 마음과 뇌는 별개다, 별개의 그런 엔티티다,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이런 것을 이분법이라 합니다. 이분법.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기는 마음, 정신이란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결국 뇌를 포함해서 우리 몸뚱아리가 결국은 물질일 텐데, 여기 어떻게 이분법적인, 즉 뇌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이런 정신, 마음의 근원이 되는 정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질까 할 때, 정신이란 것이 뇌와는 별개로 존재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법, 별개로 존재해서 그것이 뇌의 특정 부위에 임하여, 소위 임하여서 그러한 정신이 우리 물질, 즉 신체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바로 인지신경과 할 때 인지작용이 되어 있죠. 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우리 이렇게 현상계에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라는 말이 뭐 근년이 아니라 벌써 그 데카르트 이후, 저게 이분법이 그런 공식적인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거든요. 근데 데카르트의 그런 이분법적 생각이 벌써 그리스 시대 플라톤으로까지도 이제 거슬러 갑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그런 생각의 어떤 철학적 그런 토대가 되어질 텐데, 그 이후에 근년에 와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이분법이 아닌 그런 경우는 이제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 근대에 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정신과 물질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거기 물리학에서 그런 양자 물리학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은 뇌와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실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마음, 소위 정신현상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그 자체다. 뇌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또 다른 실제를, 엔티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작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전기신호, 화학신호라는 이런 물리적 작용이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이제 물리적 작용, 그 현상, 물리적 현상 자체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동일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과 뇌의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뇌의 고등 기능이라 했죠. 마음은 엔티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다른 어떤 실제하는 실체가 아니라 뇌의 그런 물리적 현상, 즉 그 기능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능이지 마음이란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디 신체 중에, 아니면 뭐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부위에 이렇게 위치를,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엔티티, 실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판스를 좀 하면요, 여기다가 할까요? 다시 더 키워야 되나? 잠시만요. 예.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분법. 죄송합니다. 이분법이라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아까도 이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뭐 이원론이 되고요. 이원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 반하는 것이 동일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론적 입장에서 마음과 뇌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뇌의 기능은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그죠? 처리하고 다시 활용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영상 중에도 나레이션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뇌의 기능, 죄송합니다. 마음은 뇌의 기능인데 마음이란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 과정. 그래서 결국 마음이 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또 다시 끄집어내서 쓰고 사용하는 이것이 결국 마음의 하는 인지 작용인데 그러한 마음은 바로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지 그리고 뇌의 기능과 관련해서 신경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경계 얘기가 나왔는데 신경계 할 때는 이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되고요. 척추하면 뼈가 되니까 척추가 아니라 뇌와 척수가 되고 그 이외에는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에 해당한 말초신경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동영상에 바로 이제 뇌와 척수 부분 그리고 거기서 말초신경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 신경계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바로 신경세포. 영어로 뉴런이 됩니다. 뉴런이라 불러도 좋고 뭐 신경세포라 불러도 좋고요. NEU입니다. NEURON 뉴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뉴런 봤고요. 뉴런이 뭐 100억 개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미스타이핑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1000억 개쯤 된다고 합니다. 예, 뇌에 뇌 이외에 뭐 척수나 말초신경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더 많겠죠. 그래서 뭐 또 뇌를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세포가 이제 뉴런 대표적인 세포가 뉴런이 될 텐데 신경계는 신경세포 뉴런 이외에도 또 다른 유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를 신경교세포 또는 악교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교세포가 무엇이며 악교세포가 무엇인지 즉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이 그런 기능하고도 관련된데 이런 것들은 또 해당될 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뭐 다른 내용 하기가 시간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하면 뇌만 하나라도 이것이 한 10조 개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100억 개, 1000억 개 얘기하는 것은 뇌에서의 소위 신경세포, 뉴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까지 거기에다가 신경교세포, 악교세포까지 합치면은 더 많겠죠. 어쨌든 자,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뇌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뇌에는 한 1000억 개쯤의 뉴런이 있다. 근데 이러한 뉴런은 제가 대충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가지돌기 또는 수상돌기를 한다. 나무 모양으로 나무 숫자 모양 상자 나무 모양을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세포체가 될 테고요. 이 뉴런도 신경세포도 하나의 그죠? 우리 다른 체세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니까 이 세포체에서 이런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대사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돌기 중에서 가지돌기도 있지만 돌기 중에서 가장 긴 이 부분을 축삭 또는 축색 그리고 돌기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축색 끝에 또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요 끝부분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화학 물질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신경 전달 물질이랍니다. 즉 신경계에서 신경세포에서 전달 신호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다 이런 뜻이겠죠. 뭐와 뭐 사이에? 즉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 제가 여기 쓰는 가지돌기, 수상돌기 생략했습니다. 여기 다 가지돌기, 수상돌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경세포와 그죠? 다른 신경세포 사이에 요 간격, 요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이 부위를, 이 공간을 바로 시냅스라 합니다. 시냅스. 그러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화학적인 신호 전달을 하고, 그럼 신경세포 안에서는, 신경세포 내에서는 바로 전기적 형태의 그런 신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어우러져서 그죠? 마음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동일론적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결국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그죠? 예, 축삭 돌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네요. 끝부분까지 그렇게 도달해서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삭 돌기 끝부분을 또 칭하는 말이 축삭 종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축삭 종말 부분에서도 더 미시적으로 더 이 끝부분을 또 그 터미널 종말 단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이 터미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의 그죠? 세포체나 가지 돌기에 작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화학적인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다시 바뀌고 그것들이 이렇게 세포체로 모아진 다음에 그 신호가 충분히 크다.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 축삭을 통해서 쭉 신호가 전기 신호가 전달되게 되고 그 전기 신호가 축삭 종말까지 도달하면은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러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능이다. 마음이 하는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물리적 현상이다. 생각하고 물리적 현상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일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냅스는 뉴런 한 개당 신경세포 한 개당 한 1000개에서 한 10,000개까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이루어집니다. 달리하면은 신경세포 한 개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화학 신호를 하는 시냅스라는 그러한 구조물을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0억 개에서 1000개, 10,000개 하면은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까? 10조 개쯤 된다. 바로 이러한 뇌의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그런 세포들 간의 10조 개라는 그러한 시냅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기신호, 화학신호의 그러한 활동 패턴이 결국 마음이라는 현상 그 자체다 생각하고 이러한 10조 개의 연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의 경우의 숫자가 이 우주에 태양계뿐만 아니라 그죠?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계 또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여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원자도 아닌 원자를 쪼갠 그 소립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의 숫자가 그죠? 이런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까 활성화 패턴, 전기신호, 화학신호 될 텐데 그런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럴 때 거기에서 10조 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 패턴의 경우의 숫자가 그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소립자 수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런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 살펴봤고요.
뭐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뭐 상대적 간단했죠. 뭐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현상, 경험과 관련되는지는 우리가 이후 차시에 그죠? 그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뇌의 구조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이번 첫째 시간만 그렇게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할애하는 것이 이후에 다룰 주제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게 효율적이 같아서 뇌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개략적으로 뇌간, 뇌 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브레인 스템입니다. 우리 스템셀 할 때 바로 그 스템, 브레인 스템, 줄기세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그죠? 유지와 관련해서 호흡, 심장, 박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삼키기, 재채기, 뭐 이런 것들, 그 이외에도 등등 있겠습니다. 바로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할 때도 제일 먼저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입히 여러분 뇌에 대해서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워낙 이제 뇌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뇌를 옆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마 쪽, 앞, 이게 뒤고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앞, 뒤 이쪽에서 본 거죠. 그래서 뇌도 이렇게 뇌도가 아니라 뇌가 호두처럼 이렇게 두 쪽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른쪽 뇌, 왼쪽 뇌. 이 전체가 공처럼 군데 반이니까 반구, 반구. 오른쪽에 있는 우반구, 왼쪽에 있는 좌반구. 이게 이마 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것을 이쪽에서 본 거죠. 그래서 제 왼쪽 뇌, 좌반구의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마 쪽이고 여기 뒤통수 쪽인데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뇌간, 뇌간, 뇌줄기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바로 이제 뭐 척수가 위치하고 이만큼이 이제 뇌가 되는 거죠. 뇌. 뇌와 척수가 아까 중추신경계라 했죠. 그 이외에 뇌에 아니면 척수에 쭉 연결되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에 연결된 부분이 이게 지금 목 위에 그죠? 목 이상 부분에 요 부분에 관련된 그러한 신경 연결들 그리고 지금 물론 뇌간, 뇌간과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은 목 윗부분, 이상 부분 여기에 관련된 신경 연결들이고 남은 이제 척수 부분들은 그죠? 목 이하부터 해서 손발끝까지 쭉 연결된 이런 신경들은 바로 말초신경계다. 그리고 말초신경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우리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살펴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편도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편도체는 뭐 감정, 달리 하면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이고 특히 정서 중에서도 불안과 관련해서 공포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뇌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앞부분 머리 이마 쪽을 전두엽이라 그러고 이 엽은 잎사귀 엽자입니다. 즉 뇌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것이 잎사귀처럼 생겼다 해서 엽이란 걸 붙이고 그 두개골 밑에 있는 골은 뇌부위 이마 쪽 앞전자 머리 두자 머리 앞쪽에 대해서 전두엽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건 두정엽 머리 이제 정수리 부분. 이건 뒤통수니까 후두엽 두정엽 얘는 후두엽 그리고 요건 척두엽 척두엽 이렇게 되죠. 척두엽의 요 아래 요 부분이 요 귀 우리 안경 걸치는 요 정도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뇌줄기가 위치할 테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목 부분부터 쭉 척수가 있겠죠. 편도체는 바로 이 척두엽 안쪽에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척두엽 안쪽에 이렇게 편도체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척두엽을 이렇게 긁어내면 척두엽 이 바깥 겉질이라 얘기하는데 껍데기 부분을 긁어내면 안에 여기 편도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시상을 거쳐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설명할 게 좀 많군요. 제가 개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저 설명드리고 싶어서 자, 해마 금방 해마란 말 해마는 말 그대로 바다에 사는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부학자에 붙인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척두엽
척두엽 안쪽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만큼 크진 않은데 거기다 보니 커졌는데 여기 편도체가 좀 이렇게 위치하고 인접해서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 위치해요. 이것이 지금 기억 저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시상을 얘기했죠. 시상은 요쯤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것도 이제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예, 시상 위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쯤 부분에 시상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시상은 모든 후각을 제외하고 이 냄새 후각을 제외하고 모든 감각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거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다른 세포와 시냅스를 한 후 바로 전두엽, 두정엽, 후두, 척두엽 부위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부분이다 해서 여기를 감각 중개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이 어떤 주의, 어텐션 하고도 관련되고 각성,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일단 뇌가 깨어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텐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각성하고도 일부분 관련되고 주의하고도 이제 관련됩니다. 물론 각성, 주의 이런 것을 토대로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과도 관련되니까 각성이 되지 않고 어텐션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기억도 그죠? 정상적으로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각성하고도 일부 관련되고 특히 또 주의 그리고 기억하고도 관련됩니다. 이제 감각 중개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후각을 제외하고 후각은 시상 거치잖아요. 후각은 먼저 이 대뇌 아까 그 부분을 겉질 껍데기 피질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뇌 겉질 또는 대뇌 피질이라 얘기하는데 이 뇌의 바깥 부분에 되겠죠. 이것도 결국 다 신경세포의 세포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안쪽으로는 축삭들이 아까 축삭 돌기들이 막 아래 위로 좌우로 옆으로 앞뒤로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바로 요 껍질 부분 대뇌 피질 요 부분으로 후각은 먼저 대뇌 겉질 피질로 먼저 도달한 다음에 시상을 거칩니다. 그래서 후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시상을 먼저 거친 다음에 각각의 해당 대뇌 피질로 간다. 그래서 감각중개소다. 후각은 물론 시상으로도 가지만 먼저 대뇌 겉질 피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에는 우리 몸 각 부분이 상호 협조를 하도록 합니다. 네, 손에 제가 뭐 판사하고 관련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비효율증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손에는 운동 조절에 관련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손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알려진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망가지면 몸의 균형 잡기도 힘들고 운동 조절과 관련해서 운동의 정기한 기술 조절에 관련되거든요. 운동 조절에도 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운동의 기술 조절이 있고 힘 조절이 있는데 손해는 운동의 기술 조절에 관련됩니다. 여러분 술병에 보시면 특히 소주병, 맥주병에 보시면 그죠? 음주 후에는 그죠? 운전이나 정기한 기계 조작을 삼가하시오, 마시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뇌 중에서 손해가 대표적으로 알코올에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해가 뭐 구체적인 기전을 우리는 생략하고 그죠? 알코올에 취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비틀비틀하게 되고 또 음주에는 손해가 하는 운동 기술 조절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뇌의 좌측 부분은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좌뇌는 지금 아까 좌방구 우방구 말씀드렸죠. 좌뇌는 언어와 관련되고 그 우뇌는 언어와 관련되지 않느냐. 언어 기능에서 좌뇌 우뇌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요 전문화 스페셜라이즈드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이후 쭉 후반부 차시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산이나 이성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도 다룰 텐데 이것이 우방구에 비해서 좌방구가 그러한 언어 또는 계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우방구보다는 좀 더 그 스페셜라이즈드 돼 있다, 전문화돼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뇌량이 없으면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지 못하죠. 자, 아까 대뇌, 피질, 껍질 부분은 뭐 신경세포, 뉴런의 세포체들로 이어져 있고 그 세포체들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축삭들이 쭉 뻗어 나올 텐데 이 축삭들이 상하 좌우로 그죠? 앞뒤로 이웃 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뻗어 나갈 텐데 좌방구, 우방구 사이에 그죠? 축삭들을 주고받는 그 부위가 아무 곳에서나 축삭이 좌방구, 우방구, 오른쪽 왼쪽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부위, 뇌량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건너간다는 거죠. 즉 축삭들이 이렇게 모여서 좌방구, 우방구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위를 뇌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뇌의 들보다 뇌들보라고 얘기하죠. 요 부분과 안에서도 우리 또 후반부에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우측뇌는 비정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우측뇌는 비정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비정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비정상이 아니라 뭔가 차이를 낳는, 변화를 낳는데 민감하다는 겁니다. 좌방구보다. 요건 우방구가 전문화된 기능이죠. 이것이 바로 우방구가 어떤 차이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이것이 attention, 주의하고도 관련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정서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정서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면은 너무 장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유차시 얘기가 되어버려 버리니까 그건 생략하더라도 비정상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결국 변화의 차이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즉 주의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방구보다 우방구는 주의에 더 민감하게끔 스페셜라이즈드,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 피질은 4개의 영역과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척두엽은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 아까 언어 얘기 나왔었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방구의 척두엽을 보여줍니다만 우방구 척두엽에도 언어와 관련된 어떤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좌측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언어 중추라 얘기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척두엽은 언어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사이의 차이는 우리 이후차 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기능과 관련이 있고 결국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 중에서 시선을 거친 다음에 최초로 도달하는 대뇌 겉질 대뇌 부위가 바로 후두엽, 구체적으로 후두 피질이 되겠죠. 세포체로 전달된 다음에 또 그것이 다른 부위로 축사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달되어야 될 테니까 후두엽 또는 후두엽 중에서 구체적으로 후두 피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정엽은 통증, 온도, 압력, 자세 했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결국 우리 신체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한 여기 인식이라는 얘기하는데 뭐 인식 결국도 뭐 이것도 인지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신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런 인지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두정엽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색깔이 녹색으로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뇌 그림하고 색깔이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오버랩 되지 않고 약간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들이 요즘 특히 눈에 띄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주름들이 쭈글쭈글 있어요. 특히 인간의 뇌에는 주름이 이제 가장 많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동물과의 어떤 차이를 낳는 부분과도 이게 상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깊은 주름처럼 보여요. 이건 사실 이건 주름이 아니라 그죠? 이게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요 부분 이렇게 벌리면 안쪽에 이렇게 또 내부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주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위들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뭡니까? 좌방구, 우방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이렇게 벌리면 아까 뇌량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제 주름이거든요. 주름인데 주름 중에서 가장 깊은 주름이 이 주름이에요. 이걸 중심구라고 그래요. Central Circus에서 중심구 가장 깊은 주름인데 지금
오른쪽 방구에도 왼쪽 방구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겠죠. 근데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이 전두엽, 뒤쪽이 후두엽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정엽은 요 중심구 여기까지 다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데 지금 녹색이 뒤로 많이 물러나서 이만큼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예, 어쨌든 중심구 요 뒤쪽, 예, 이 부분도 포함되겠죠. 이게 다 두정엽에 해당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죠? 두정엽 중에서도 몸의 감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부분, 그 정보를 받아들인 부분을 1차 체감각, 몸에 대한 감각 피질, 체감각 피질인데 1차 체감각 피질이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심구, 지금 이 중심구 바로 뒤에 있는 요렇게 밴드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1차 체감각 피질인데 이것도 지금 빨간색이 이만큼, 그죠? 물러나 있어요. 이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칠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심구 앞쪽이 전두엽이라는데 전두엽 부분은 운동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추리하고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서 그죠? 운동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두엽과 관련되는데 바로 이 대뇌상에서 구체적으로 대뇌 피질상에서 운동 명령이 최종적으로 출력되어지는 부위가 바로 운동 피질, 그 중에서도 주된 운동 피질이라는 이름으로 1차 운동 피질이라 얘기하는데 1차 운동 피질이 바로 이 중심구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 중에서 중심구 바로 앞에 있는 요렇게 밴드처럼 생긴 부분, 아까 1차 체감각 피질의 딱 중심구를 기준으로 대칭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1차 운동 피질이에요. 여기서 바로 운동 피질이 바로 그죠? 이 부위를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위가 1차 운동 피질, 그리고 요 주변부가 그죠? 보조 운동 피질, 전 운동 피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1차 운동 피질, 여기가 1차 체감각 피질. 요 두 부에 대해서는 이유차 시에 또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즉 철학적인 질문과는 존재라고 관련시킬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 부분 또 구체적으로 1차 체감각 피질, 1차 운동 피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운동 피질은 몸의 운동을 담당하는데 이때는 1차 운동 피질뿐만 아니라 보조 운동 피질, 전 운동 피질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여기 지금 파란색이 이쪽에 이렇게 하늘빛, 푸른색이 이쪽에 중심구 앞쪽 이 밴드처럼 생긴 여기에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두엽 얘기 나오죠. 뇌의 작전 사령부와 같다. 달리 얘기하면 CEO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뇌의 활동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뇌 척수액. 지금 뇌가 그죠? 액체로,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 액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완충 역할도 하고, 그죠? 뇌의 무게를 줄여주기도 하고, 그 이외에 또 화학적인 작용하고도 관련되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개골 안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 바깥에 이제 또 이렇게 조직이 있고 두개골이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10% 정도만이 정확히 알려져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있는 두개골뼈, 조각부에서 엽이라 그런다고 그러죠. 자, 제가 표시한 부분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40분 46초. 좀 더 남았네요. 41분까지인데 몇 초 안 남았지만 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없다면 결국 마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뇌가 없다면 마음도 없다. 이게 바로 동일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을 바꾸면 마음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시냅스 연결을 바꾸면 마음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앞서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 정신작용, 마음의 기능이란 곧 시냅스의 작용이다. 즉
너는 너의 시냅스다. You are your synap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냅스의 어떤 구조와 기능을 바꾸게 되면은 나라는 어떤 정체성, 그죠? 이것도 변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다 동일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이 될 테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지신경 과학의 기초란 이름으로 제가 얼추 두서가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개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지금과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에서 이 마음과 뇌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이해하는지 동일론적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경계 또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그들 간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되어진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계략적인 뇌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